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은 1980년 5월 27일 5.18 운동이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따뜻했던 도시는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이 북적거렸던 거리는 흉흉해졌습니다. 도청에는 시체 썩는 냄새와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이곳 광주는 외부 도시와의 연결도 완전히 끊어져 고립돼 아무도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고 뒤를 이어 전두환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독재를 겪었던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등장으로 민주화 인사들이 탄압되고 서울로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불씨는 꺼지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광주에는 그 불씨가 남아있었고 광주는 전남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것을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군대를 보내 그들을 무력으로 탄압했고 그것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까지 동참하면서 불씨는 점점 커졌죠. 그래서 정부는 더욱 강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으로 시민들을 죽이라고 보냈습니다. 화려한 휴가라니, 아름다운 이름에 그렇지 못한 명령이네요. 그렇게 광주 시민들은 정부가 보낸 군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예비군 훈련소와 같은 곳에서 무기를 가져와 싸우고 버스와 택시 운전사들도 시위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지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5월 27일 광주의 마지막 시위, 그 현장으로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그날부터 너는 그녀들과 한조가 되었다. 은숙 누나는 짐작대로 수피하여고 3학년이었다. 연두색 셔츠 소매를 걷어입은 선주 누나는 충장로에 있는 양장점 믹싱사인데 주인네외가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영암의 친척 집으로 피하는 바람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피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가두방송을 들은 그녀는 각자 헌혈을 하러 전대 부속병원에 갔고 시민자치가 시작된 도청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왔다가 얼결에 시신들을 맡았다고 한다. 키 순서로 자리가 배정되는 교실에서 너는 언제나 맨 앞에 앉는 아이였다. 중학교 3학년이 된 3월부터 변성기가 시작되며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고 키도 꽤 자라줬지만 아직은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상황실에서 온 진수영은 너를 처음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야, 너 1학년 아니야? 여기 일은 힘든데 집에 가라. 깊게 쌍꺼풀진 눈이며 긴 속눈썹이 여자애처럼 예쁘장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교령 때문에 내려왔다는 진수영에게 너는 대답했다. 아니요, 3학년이에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사실이었다. 너의 일은 힘들지 않았다. 선주 누나와 은숙 누나는 베니어 합판이나 스티로폼판에 미리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죽은 몸들을 눕혔다.
얼굴과 목을 물수건으로 씻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가는 빗으로 정돈한 뒤 냄새를 맡기 위해 몸에 비닐을 둘렀다. 그 사이 너는 그들의 성별과 어림잡은 나이, 입은 옷과 신발의 종류를 장부에 기록하고 번호를 매겼다. 갱지 쪽지에다 같은 번호를 적어서 가슴께에 핀으로 꽂아 놓은 뒤 얼굴 아래로 흰 무명천을 덮고는 누나들과 힘을 합해 벽 쪽으로 밀어놓았다. 도청에서 가장 바쁜 사람처럼 보이는 진수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한 걸음걸이로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장부에 기록한 인적사항들을 벽보에 써서 도청 정문에 붙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직접 보거나 전해 듣고 나타난 가족들에게 너는 흰 천을 열어 죽은 몸들을 보여주었다. 신원이 확인되면 멀찍이 물러서서 오열의 시간이 지나가기 기다렸다. 너무 험하지 않게만 대강 수습해 놓은 시신을 유족들은 목화솜으로 코와 귀를 막아주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렇게 간단한 염과 입관을 마친 사람들이 상무관으로 옮겨지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것까지가 너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찐찐 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을 때 운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너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엔 유난히 신원 확인이 많이 돼 복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입관이 치러졌다. 흐느낌 사이로 돌림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히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해낼 수 있을 것처럼.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 그걸 손가락 사이에 교차시켜 끼우게 했습니다. 그야 왼손이죠. 오른손으론 조서를 써야 하니까. 예, 그렇게 비틀었습니다.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상처가 깊어졌어요. 피와 진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나중엔 이 자리에 하얀 뼈가 들여다 보였습니다. 뼈가 드러나니까 알코올에 적신 약솜을 끼워주더군요. 제가 수감된 방에는 남자들만 약 90명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같은 자리에 약솜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금지돼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끼운 약솜을 눈으로 확인하면 잠깐 서로 마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뼈가 드러났으니 그 자리는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걸 알고 약솜을 뺀 다음 더 깊게 볼펜을 끼우고 지지겼습니다. 철창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처음 방으로 밀어넣어졌을 때는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도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새벽에 겪은 일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1시간여의 그 절망적인 침묵이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똥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그 순서가 끝나면 그들은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총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몸을 뒤집으면 군화로 정강이를 지지겼습니다. 조사실에서 방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정좌를 하고 정면의 철창을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여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한 하사가 말했고, 본보기 삼아 실제로 한 중년 남자의 눈꺼풀을 담뱃불로 문질렀습니다. 무심코 손으로 움직여 얼굴을 만진 고등학생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질 때까지 때리고 밟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명 가까운 남자들이 빈 공간 없이 앉아 있었으므로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흘렀습니다. 목덜미를 스멀스멀 기어내려가는 것이 땀인지 벌레인지 구별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목이 탔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하루 3번 식사 때뿐이었습니다. 오줌이라도 받아먹고 싶었던 동물적인 갈증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졸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들이 언제든 다가와 내 눈꺼풀에 담뱃불을 문지를 거라는 공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꺼진 눈두덩이에, 이마에, 정수리에, 뒷덜미에 희부연 흙반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배고픔. 그것이 서서히 혼을 빨아들여 거품처럼 허옇게 부풀어온 혼이 곧 터뜨려질 것 같던 아득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곳의 한 끼 식사는 식판에 담긴 밥 한 줌과 국 반 그릇,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2인 1조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진수와 한조가 되었을 때 서서히 혼이 빨려나간 짐승과 같은 상태였던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언저리는 병자처럼 어두웠으니까요. 두 눈은 생기도 표정도 없이 공허하게 번쩍였으니까요. 한 달 전 그의 부고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멀건 콩나물국에서 콩나물을 골라 먹다 말고 멈춘 나를 보던 눈. 그가 콩나물을 다 먹어버릴까봐 긴장하고 있던 나를, 우물거리는 그의 입술을 혐오하며 쏘아보고 있던 나를 묵묵히 마주 바라보던 나와 똑같은 짐승이었던 그의 차갑고 공허한 두 눈. 나는 모릅니다. 왜 김진수는 죽었고 그와 한조가 되어 함께 밥을 먹었던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김진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김진수가 더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요. 나도 잠을 못 잡니다. 하루도 깊이 못 잡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선생이 나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김진수에 대해 물은 뒤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온 선생과 이곳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에도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죽었고 아직 나는 살아있는지. 어떠신가요? 전 아직 그 차갑고 끔찍한 감옥의 안개가 떠나지 않네요. 읽어드린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광주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마지막 시위였던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 진압을 하러 옵니다. 시민들은 전남도청에서 힘써 싸우지만 모두 진압됐어요. 당시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은 모두 80만 발이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인데요. 하지만 광주의 정신만은 점령되지 않았죠. 그래서 5.18의 정신은 책, 노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7년 뒤 1987년 전두환을 몰아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27일에 계엄군이 다시 진압을 하러 오기 전 후퇴했을 때, 그땐 광주 시민의 승리였죠.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광주는 고립되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 그때 그 속에서 시민들은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 질서를 확립하고 서로 나누고 도우며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죽음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뭉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힘들 때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힘든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 학교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몇 달 전 저희는 위기를 맞아 정말 절벽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야 저희는 저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배운 올바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뭉쳐서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고 올바른 정신을 잃지 않고 지내다 보니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기를 겪고 난 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고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더 이상 그곳에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 뭉클하고 든든해요. 함께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도 끈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맞아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똘똘 뭉쳐 잘 이겨내고 그곳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결국 패배했지만 7년 뒤 그것이 전두환을 몰아내는 원동력이 됐듯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모두의 역사가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라요. 제가 읽어드린 이 소설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인데요. 유명한 소설이어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을 6장에서 각각 6명의 시선으로 사건 당시와 그 이후의 일들을 서술한 작품입니다. 광주를 전후로 한 역사나 정치, 사회에 대한 담론보다는 개인의 고통과 내면에 몰두하는 소설이에요. 6장, 각각 6명의 시선의 첫 번째는 1장 어린새라는 챕터인데요. 아까 챕터의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서술 관점이 특이한 것을 알아채셨나요? 맞습니다. 2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2인칭 소설은 처음이라 초반에 소설을 읽을 때는 어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어색했던 이유가 아마 내가 그 역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고 또 광주 시민도 아닌 후세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소설을 보며 너가, 너는, 너에게 이런 시점으로 계속 읽다 보니 정말 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작가가 왜 이 시점을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작가는 2인칭 시점으로 의도하고 써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의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얼마 전 마미노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아는 데에서만 그치면 암기만 잘하는 거고 점수만 좋은 것이고 그 분야를 내 삶에 얼마나 끌어와서 내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라는 걸 내 삶에 얼마나 끌어와서 내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저는 리스토리를 통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번 리스토리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공부하고 사람의 감성으로 역사를 풀어낸 소설 속 사람을 보며 내 삶에 적용시킬 점, 내가 반성해야 될 점, 발전해야 될 점 등을 찾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역사가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시며 느끼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삶으로 끌어와서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으니 한 번쯤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021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번에 그 저고리 시스터즈처럼 열정으로 한 해의 시작을 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직 작년의 여운으로 지쳐서 재정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재정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우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잘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힘내라고 한번 말해줘 볼까요? 그리고 저의 소소한 바람이지만 힘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힘을 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봅시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요.